최근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억울한 죽음을 낳은 병영 문화 폐습에 대해 국민께 매우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에선 경선 연기론이 재점화하고 있는 가운데 야권에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본격적 행보에 나서는 모습인데요. 네,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그리고 김병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조금 전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현충일 추념사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죠. 유공자 보훈, 한미 동맹, 한반도 평화 등의 이야기가 있었고 특히 주목이 됐던 것이 병영 문화 폐습에 대해서 국민께 매우 송구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추념사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이제 이 병역 문제는 상당히 지금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군정농단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인데요. 꼭 사람이 죽어야만이 정치권에서 관심을 갖고 뭔가 대응책을 내놓는 이런 현실도 근본적으로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문제는 이게 단순한 개인의 비극적인 선택이 아니고 집단의 어떤 제도적인 문제가 근본적으로 뿌리 박혀 있는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2차, 3차 가해가 이루어지고 2달이나 휴가 끝에 돌아왔는데 그동안에 뭐 했느냐. 구체적으로 날짜별로, 시간대별로 이걸 밝히라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사회적 타살이다. 이런 평가까지 받고 있는 그런 사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군의 문화가 좀 바뀌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남성 중심의 그런 군대 문화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성평등을 구현할 수 있는 법률적인 문제도 상당히 좀 부족하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도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군 수뇌부에 대한 문책도 중요하지만은 문화를 네. 좀 바꾸고 법적 제도적인 그런 결함들을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좀 보완하는 그런 대책이 뒤따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군 장병들의 인권뿐 아니라 또 사기, 국가 안보를 위해서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강조를 했어요. 네, 다만 좀 아쉬운 부분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나서 국방개혁을 강조하죠. 인권을 기치로 한 군 장병에 관련된 여러 가지 군 내 문화 개선을 약속했던 게 문재인 정부입니다. 임기가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았고 이런 일이 버젓이 발생하고 있었던 사안들, 조금 전에 중요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사람이 죽고 나서야 그제 가서 문제를 바꾸겠다고 언급하는 것이 과연 지난날 얼마나 군에 있었던 인권 문제를 바꾸기 위한 노력들이 있었는가 참담한 심정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현 정부는 1년이 채 남지 않았지만 곧 미래 권력을 향하는 여러 대권 주자들이 앞다퉈서 새로운 정책 공약들을 발표할 겁니다. 적어도 군내에서 21세기 이 인권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두 번 다시 이렇게 사람의 목숨이 안타깝게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새롭고 철저하게 바뀔 수 있는 그런 국방개혁에 대한 약속들이 각 정당을 불문하고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저희 정치권 소식들 좀 짚어보겠습니다. 여권 내부에서 다시금 경선 연기론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일부 민주당 초선 의원들 그리고 권리당원 의원들이 이제 공식 논의를 촉구하고 나선 상황인데 글쎄요, 최근에 아무래도 이 국민의힘의 이준석 열풍에 따른 어떤 당내 위기감이 커졌다라는 방증이라고 봐야 될까요? 당연히 당내 위기감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제 이준석 돌풍은 야권은 물론이고 여권, 정치권 전체에 대해서 엄청난 충격을 던져주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여권의 경우는 이러다가 정권을 재창출하는 데 상당한 빨간불이 켜질 수 있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우리도 쇄신과 변화의 앞장을 서야 된다. 라는 이제 그런 흐름이 일고 있고요. 그런 연장선상에서 지금 말씀하신 경선 연기론이 다시 급부상하고 있어요. 경선 연기론과 관련해서 이제 친문 핵심의 전재수 의원이 문제 제기를 했지만은 그때만 해도 그렇게 탄력을 받지 못했는데요. 이준석 돌풍과 함께 이 문제가 다시 급부상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게 이제 지금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최대 변수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경선 연기론의 탄력의 근거로는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하나는 흥행론입니다.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코로나19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대면 전당대회를 할 경우에는 밋밋하게 지금 이재명으로 끝나는 그런 상황 아니겠느냐. 그런데 예. 흥행에 실패하면은 결국은 정권 재창출에 상당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아시겠지만은 집단 면역의 목표가 11월 정도에는 달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더 빨리 10월 달에도 달성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은 180일 전에
하도록 돼 있는 이 민주당 후보 경선을 좀 연기를 하자라는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런 얘기들이 이 친문 핵심 당원들로부터 물론 시작이 되고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민주당의 초선 의원들도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시겠지만은 민주당의 초선 의원들이 81명이거든요. 거의 이제 과반에 육박하는 이제 그런 숫자인데 초선 의원들 가운데 이 문제를 관심을 갖고 공식 제기할 경우는 경선 연기론에 새로운 태풍의 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 여당 내 이런 경선 연기론 논의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요? 네,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서 불고 있는 여러 가지 흥행적 요소들을 고려하지 않은 재간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특히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얼마 전에 이 당에 대한 경선을 9월 추석 이후 추석 열차를 통해서 흥행을 더 돋보이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 있는데요. 예. 9월을 생각해 보면 더불어민주당의 당원 당규에 따르면 9월에 후보가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 9월부터 상대 진영으로 볼 수 있는 국민의힘에서 밖에 있는 여러 야당의 후보들과 함께 경선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나면 흥행적 측면에서 민주당의 후보보다는 오히려 야권에서 어떤 후보가 만들어지게 되는지 국민의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겠죠. 예. 네. 이런 측면에서 아마 민주당은 고심을 거듭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우리가 이준석 돌풍, 이준석 현상 등을 언급했는데 이렇게 국민의 관심이 모이기까지 걸린 시간이 단 2주, 3주에 불과합니다. 예. 대한민국 정치권에 불고 있는 국민의 관심에서 특정 후보에게 쏠렸던 민심들도 언제든지 요동칠 수 있다는 상황을 보여준 만큼 아마 민주당에서 특정 후보 한 명을 정해놓고 미리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는 것보단 오히려 국민의힘의 경선 일정에 맞춰서 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여론이 조금 더 힘을 받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 그렇게 양 정당이 국민들 앞에 더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차기 대통령을 뽑기 위해서 정치권이 보여줘야 하나의 신호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네. 아마 좀 이번 주 내로 여권 내부에서 좀 공식 논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선두주자를 달리는 이재명 지사도 좀 반대를 하고 있고 나머지 빅3 당권 주자들도 딱히 가세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 경선 연기론이 힘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갈수록 힘을 얻는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변화와 쇄신의 목소리가 계속 커지면서 우리도 뭔가 변화하고 쇄신하고 또 특히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뭐 친문 핵심들은 물론이고 초선을 중심으로 해서 뭐 전체 중진 의원들까지 계속 목소리가 거세질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이준석 돌풍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전 높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 이 정치 사상 최초로 보수 정당 그리고 전체 정당에서 30대 당 대표가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변화와 쇄신의 목소리,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 커질 수밖에 없고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하나가 경선 연기론으로 더 이제 점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아시겠지만 민주당 당내 세력 분포를 보면은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소수거든요. 친문 핵심이 다수고 예. 그리고 또 대선 주자들만 보면은 이재명 지사 혼자서 원칙론 그래서 더 이상 이건 늦출 수 없다라는 주장을 하지만은 사실상 나머지 주자들은 뭔가 이걸 통해서 변수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연기를 하자라는 이제 그런 입장이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계속해서 이재명 지사가 경선 연기를 반대할 경우에는 경선 연기론을 가지고 이재명 지사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주자들이 반 이재명 연대를 만들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반 이재명 연대를 만들어서 경선 연기론을 가지고 쟁점화해서 계속 싸우다 보면 설령 경선 연기론이 성사가 안 될지라도 결선 투표에 가게 되면 이 세력군들이 다 결선 투표에서 반 이재명으로 가게 되면은 상당히 이재명 지사도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결정적인 순간에서 이재명 지사가 대승적인 그래서 포용적인 그런 지도자의 모습을 보이면서 경선 연기를 수용할 가능성도 매우 저는 높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권의 분위기 알아봤고요. 자, 그런가 하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최근 국민의힘 의원들과 연이어 만났었고요. 또 바로 어제 현충원을 참배를 했습니다. 방명록 글귀가 눈에 띄지 않을 수가 예. 없었는데 희생자가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 어떻게 해석하면 되는 겁니까? 이제는 정치인으로 행보하게 되는 정치인의 언어겠죠. 희생자가 분노하지 않는 나라라는 건 지금 현재의 나라는 희생자가 분노하고 있는 나라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내고 있는 정치적 언어에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등
보수적인 유권자들이 바라봤을 때 특히 윤석열 전 총장에게 호응할 수 있는 언어들이 꽤나 많이 존재합니다. 6월은 호국 영령을 위해서 당연히 현충원을 참배하고 여기에 대한 메시지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문재인 정부와 대립각을 설 수 있는 이 분노라고 하는 언어를 쓰면서 윤석열 전 총장이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좀 분명하게 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민의힘의 입당 등에 대한 가능성이 타진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윤석열 전 총장이 보여줄 수 있는 정치 행보의 근간이 어느 쪽에 서 있는지를 보다 명확하게 하고 있는 방명록 글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정치인의 언어였다 이런 평가를 해주셨는데 최근에 그 김종인 위원장이 원래는 윤 전 총장을 두고 뭐 별의 순간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검사가 바로 대통령이 된 적 없다 이렇게 또 부정적인 입장을 내놔서 좀 이런 거리두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굉장히 유연한 정치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정해놓고 정치 현상을 바라보기보단 그때 상황에 맞추어서 가장 필요한 언어들을 쏟아내곤 하는데요.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선 아무래도 국민의 힘으로 곧바로 입당하는 것보다는 바깥에서 힘을 모으는 것이 윤 전 총장의 정치 행보에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던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예. 하지만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 보여주고 있는 행보는 국민의힘에 대한 입당을 통해서 아마 정치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측면들이 김종인 위원장이 바라보고 있는 윤석열 전 총장에게 몰린 국민의 기대와 가능성에 대한 정치 해석이 좀 엇갈리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노련한 정치가 필요하다는 언급을 하게 됩니다. 그 얘기인즉슨 앞으로 정권 교체를 통해서 야권의 대통령 주자가 최종 당선이 되더라도 지금 국회에 180여석에 달하는 범여권 인사들과 함께 여소야대 정국을 끌고 갈 수 있는 노련한 정치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완벽한 가능성을 윤석열 전 총장이 보여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걱정과 우려를 담아내면서 네. 오히려 윤석열 전 총장이 만약 정치를 시작하고 여기에 대해서 힘을 싣고 행보를 하게 된다면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우려까지도 뚫고 넘어설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복합적인 의미를 담아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싶습니다. 교수님은 윤석열 전 총장의 어제 글귀 또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 검사가 바로 대통령 된 적이 없다라고 말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김종인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노고라 한 거죠. 검사가 바로 대통령 된 적이 있느냐. 노련한 경륜의 지도자가 필요하다. 그리고 수사 한 분야만 했는데 굉장히 이제 부정적인 얘기. 그럼 이제 왜 이렇게 부정적인 입장을 내보였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역시 이제 개인적인 좀 감정이 생길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총장에서 퇴임하고 전화하고 한번 만납시다 했는데 연락이 전혀 안 온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기분이 나쁜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윤석열 전 총장이 대통령 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낮다. 이렇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판단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립현충원을 찾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던진 메시지를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사실상 대선 출마 선언을 의미한다라고 봅니다. 두 가지 의미인데 하나는 장소입니다. 아시겠지만 국립현충원 하면은요 국무위원들이 가거나 또는 정당의 지도자들이 가는 자리인데요. 네네. 자연인이거든요. 특히 이제 대선 주자들이 출사표를 던진 후에 반드시 방문하는 곳인데 본인이 공식 출사표를 던지지 않은 자연인 상황에서 이곳을 갔다라는 것은 사실상 내가 지금 대선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던지기 위한 것 같고요. 그리고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라는 얘기는 뒤집으면 네. 분노하는 나라고 예. 분노하지 않는 나라 만들겠다. 또 지금 이 문재인 정부는 분노하는 나라다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은 사실은 야권의 대선 주자들이 출사표 던질 때 반드시 들어가는 그런 메시지거든요. 예. 따라서 제가 볼 때는 대선 출마를 공식화하는 그런 행보고요. 왜 이런 행보를 하고 있는 거냐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아시겠지만 최근에 지지율이 굉장히 좀 정체 또는 하락 현상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또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굉장히 때리고 있는 특히 이제 여권에서 집중 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좀 방탄막이 필요하다. 네. 따라서 제3지대에서 독자적인 깃발을 들다라는 전략에서 국민의힘으로 입당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방향선회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 같고요. 하나만 더 얘기하면은 이준석 돌풍으로 인해서 굉장히 정치권의 변화가 무쌍해지면서 본인이 뭔가 이 상황에서 행보를 좀 빨리 네. 그리고 또 국민의힘으로 직행하는 그런 쪽으로 선택하지 않으면은 자칫 정치권에서 실종될 수도 있지 않냐라는 예. 부분들 종합해서 이런 행보가 나오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분 다 사실상 정치적 행보 시작이라고 볼 수 예. 있다 이런 말씀이셨는데 아까 잠깐 지지율 얘기도 하셨습니다만은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재명 지사와 윤석열 전 총장이 양강 구도로 좀 나타나고 있고 이제 윤 전 총장이
본격 정치 행보에 나선다면 글쎄요, 이 지지율 변수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는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는 아닌 것이죠. 네. 이제 입당이 가시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빠른 시일 내에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가 됐을 경우 예. 이 지지율이 그대로 유지되거나 아니면 더 강화되면서 이재명 지사와의 격차를 벌릴 수 있겠는가가 핵심적인 요소일 겁니다. 네네. 정치가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조금 전에 이준석 현상 등에 대한 언급을 했지만 빠른 시간 안에 국민께 각인하고 난 다음 그 이미지를 드높여서 국민의 기대감들을 가져가게 된다면 불과 2, 3주 기간 동안 굳건한 주자로 우뚝 설 수도 있는 게 대한민국 정치 환경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이낙연 전 대표의 상황에서 봤듯이 한때는 독보적인 대권 주자였고 40%가 넘는 유력한 주자였지만 예. 본인 스스로 4월 15일 총선이 끝나고 난 뒤에 당의 대표가 되고 나서 분명하고 선명한 노선에 대한 본인의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하고 난 뒤에 이낙연 전 대표의 대권주자의 가능성은 완전히 수직으로 낙하하게 되는 현상들을 봤던 것도 대한민국의 정치 현상입니다. 아마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에 대한 입당을 결정하고 난 뒤에 그 뒤로 보여주고 있는 앞으로의 한 보름에서 한 달 사이가 윤석열 전 총장의 정치적 운명을 가늠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정말 입당을 하게 될 것인지, 네. 입당을 하면 누구와 어떤 정치를 보여줄 것인지 여부에 따라서 정치적 가능성은 크게 요동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대선 조사 여론조사 결과에서 근데 또 눈에 띄는 부분이 국민의힘 이준석 후보가 4위에 이름을 올린 부분입니다. 당권 경쟁에서 압도적으로 앞서곤 있습니다만 심지어 대권 주자 반열까지 오른 것은 좀 깜짝스럽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글쎄요, 이준석의 이런 열풍 부상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돌풍은 결국 이제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염증, 반감, 불만 이런 것들이 표출된 거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작게 보면은 야권 국민의힘을 바꿔라. 그리고 또 작게 얘기하면은 뭔가 세대 교체를 해라라는 이제 그런 국민들의 메시지로 보이고요. 더 크게 얘기하면은 정치권의 주류를 바꿔라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아예 정치판을 바꿔라라는 이제 그런 메시지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준석 돌풍에 여든 야든 확실하게 부응하지 않으면은 어느 정당, 어느 정치인도 생존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이제 이준석 돌풍으로 나타났다고 보고요. 저는 이제 지금 추세를 보면은 이준석 돌풍의 추세가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는 그런 추세거든요. 예. 그래서 나경원 또 이준석 이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보수 TK의 본산에서도 이준석 후보가 탄핵은 정당했다. 그리고 사면을 요구하지 않겠다. 라고 얘기할 정도 지금 대세론을 형성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준석의 당선이 저는 거의 확실시된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요. 예. 만약에 이준석 당대표가 나오면 우리 정치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따라서 여든 야든 앞으로 확실하게 좀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염원에 부응하지 못하면 생존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더 이상 진영으로 나눠가지고 정치권의 기득권을 위해서 싸우지 말고 국민들을 위해서, 민생을 위해서 확실하게 좀 변하라라는 그런 요구이기 때문에요. 이런 이준석 돌풍이 앞으로 국민의힘 대선 주자 경선에서도 엄청난 저는 변화를 예고하고 있고 예. 더 나아가서 국민의힘이 변화를 하게 되면은 민주당의 대선 주자 경선에서도 엄청난 변화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준석처럼 제3의 인물이 뜻밖의 여든 야든 어느 갑자기 순간에 정말 다크호스로 부상할 가능성이 남아있다. 저는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네, 그 윤석열 전 총장 그리고 이준석 후보 이야기까지 해봤는데 이게 지금 그 여권 내에서는 또 말입니다.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론 이게 야권과의 어떤 설전도 있고 또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이게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분위기를 보고 계십니까? 기본소득론은 뭐 아시겠지만은 오늘날의 이재명 지사의 지금 여권 주자 확실한 1위를 만드는 그런 이제 효자 정책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여권 내부에서도 정세균 전 총리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에 대해서 굉장히 각세우르게 하면서 존재감을 부각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또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공정소득을 가지고 각을 세우고 있는데 네. 저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정치권의 핵심 쟁점이 되고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정치 이슈에 이재명 지사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분간은 마이너스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확실하게 방어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 기본소득 논쟁이 또 정치권에 상당한 변수가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을 또 첨언을 하고 싶습니다.
네, 이게 지금 야권뿐 아니라 이낙연 전 대표라든지 정세균 전 총리 등 이 같은 여권 주자들도 상당히 좀 견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네. 지금 이재명 지사가 이 부분을 분명하게 돌파하기 위해서는 현실 가능성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이겠죠. 이재명 지사가 국민에게 충분하게 혜택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본소득을 완전하게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 구현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천문학적인 재정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천문학적인 재정이 소요되지 않는 한정적인 범위 내에서 기본소득을 구현하게 된다면 그 기본소득이 국민에게 정말 국가를 구할 정도의 도움이 되겠는가 이런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겠죠. 아마도 이런 논리적 허점을 파고들면서 여권에 있는 지금 현재 이재명 지사에 조금 뒤처지고 있는 후발주자들은 강력하게 공세에 나설 가능성이 높고요. 네. 특히 기본소득이냐 안심소득이냐 논쟁을 두고 오세훈 서울시장 등 야권에 있는 많은 인사들도 이재명 지사와 각을 세워왔던 터에 또 이재명 지사와 각을 조금 더 선명하게 세우면 세울수록 정치적인 중량감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만큼 앞으로 이재명 지사를 향한 기본소득 논쟁들은 더 가열차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여권과 야권의 당권 경쟁과 관련된 이야기들 좀 나눠봤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또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현행 헌법에는 이제 40세 이상으로 이렇게 제한이 돼 있는데 글쎄요, 찬반 의견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두 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쭈고 싶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피선거권을 나이로 제한하는 것은 반대입니다. 누구나 출마할 수 있도록 제가 볼 때는 이제 법적 장치를 열어놔야 되고요. 그리고 그 판단은 주권자인 국민이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40세가 뭐 넘어야 되는지 아니면 30세가 넘어야 되는지 아니면은 뭐 25세가 넘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우리나라 법 같은 경우는 대통령 같은 경우는 45세로 돼 있습니까? 네, 40세 이상으로. 40세로 돼 있고 그리고 국회의원이 이제 25살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선거권을 제한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대통령을 35살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40살로 제한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나라에는 이 피선거권을 나이로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저는 이제 앞으로 개헌을 하게 되면은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 권력구조 개편 문제거든요. 제왕적 대통령제를 좀 뭔가 손을 봐야 된다라는 부분이 하나 있고 그리고 또 국민의 기본권을 좀 확장시키는 그런 부분이 앞으로 개헌에 좀 반영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이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이런 문제도 좀 손을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 40세로 지금 제한되어 있는 대통령의 피선거권. 네.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 조금 전 교수님 말씀하셨던 의견에 많은 부분들, 많은 국민들께서 전적으로 동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판단은 주권자의 몫이기 때문에 이걸 굳이 나이로 제한해야 될 필요가 있겠는가. 다만 현실적인 얘기를 들어서 헌법에 못이 박혀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헌까지 가기에는 앞으로 머나먼 길들이 있을 겁니다. 내년도 대통령 선거 3월이기 때문에 그 안에 헌법이 개정될 가능성은 전무하고요. 예. 그러면 우리가 현실에서 바꿀 수 있는 내용을 토대로 의미 있는 정치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데 그게 바로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의회 선거 등에 대한 25살 피선거권 나이 제한 규정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으로부터 1년 뒤면 지방선거, 동시 지방선거를 치르게 되고요. 지방선거에는 광역의원, 기초의원 등 많은 지방의원들이 지역에서부터 정치를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쌓을 수 있는 그 시간이 열립니다. 예. 그래서 지금 여야가 이러한 국민의 목소리에 대해서 충분히 귀담아 듣고 동의하고 있다면 얼마든지 헌법 개정이 아닌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25으로 규정되고 있는 국회의원 지방의회 선거에 대한 피선거권 반드시 없앨 수 있기 때문에 여기부터 시작하고 20살 지방의원들이 내년도 지방선거부터 넘쳐나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아주 자연스럽게 다음번 개헌을 통해서 이 40세 나이 제한도 당연히 철폐될 거라고 봅니다. 네, 대권 관련 이야기 해봤고요. 자, 이제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 얼마 남지가 않았네요. 지금 마지막 주말을 맞이해서 이준석 후보는 강원도를 또 갔더라고요. 또 나경원, 호영 후보들은 부산을 방문했고요. 네. 지금 각 후보들의 전략적 행보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은 내일부터 4일 동안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론에 대해서 크게 여론의 흐름을 바꾸기는 쉽지가 않을 겁니다. 중요한 건 70%에 달하고 있는 당원 투표의 당심을 어떻게 돌릴 것인가에 대한 핵심적인 문제겠죠. 아마 부산 지역을 찾았던 이유는 부산의 시당위원장이 하태경 의원이고요. 하태경 의원은 누가 뭐래도 이준석 후보와 함께 오랫동안 정치 호흡을 맞춰왔던 터라 부산을 더 적극적으로 흔들어 놓기 위한 주호영, 나경원 전 원내대표, 중진 의원들의 모습들이 비춰지는 것 같고 네.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에 있는 중진 의원을 이준석 후보가 찾으면서 강원도에 있는 당심을 흔들려고 하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전체적인 여론의 추세로는 새로운 변화에 대한 가능성들에 국민들이 높게 호응해주고 있어서 아주 네. 긍정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예. 다만 안철수 전 대표 등을 비롯한 여러 대권 주자들과 다 통합해서 선거를 치를 수 있는 리더십이 있느냐에 대한 문제, 여기에 대한 당원들의 불안감도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지막 뚜껑을 열었을 때 네. 과연 어떤 후보가 당대표의 최종적인 승리를 하게 될지는 여전히 가능성들은 다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본선 결과 어떻게 되는 걸로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준석 대세론은 이미 형성이 네. 됐어요. 세 가지 점에서 저는 이준석 대세론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첫 번째는 추세입니다. 갈수록 해서 이준석 돌풍의 세기가 강해지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MBN 여론조사 결과 심지어는 이준석 후보가 나경원 후보를 3배에 가까울 정도로 지금 격차를 벌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미 보수의 핵심 지지층들이 전략적 선택을 했다라고 보거든요. 전략적 선택을 한 이유는 그것 아니겠습니까? 변화하지 않으면 우리가 정권을 가져올 수 없다. 따라서 이준석이라는 새로운 카드를 선택하자라는 그런 부분이고요.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세 번째로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정치권 자체를 바꿔라. 세대 교체를 하고 주류를 바꿔라라는 이제 그런 열망들이 이준석 돌풍에 반영이 돼 있고요. 최근에 이준석 후보가 TK 합동 연설에서 저는 승부수를 던졌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쐐기를 박았다라고 봅니다. 보수의 심장 TK에서 뭘 얘기를 했습니까? 탄핵은 정당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네. 그리고 자기가 당대표가 돼도 사면을 요구하지 않겠다.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좀 받아달라. 그리고 이러한 나의 구상을 좀 받아달라라고 호소를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보수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TK의 핵심 당원들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내렸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에 뭔가 결정적인 실현을 한다라든지 네. 돌발 변수가 나오지 않는 이상 이준석 돌풍이 현실화돼서 우리 눈앞에 펼쳐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전망을 네, 합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당원 투표가 70%가 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좀 큰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신데 교수님은 그게 큰 변수는 안 될 거라고 그런데 이미 다 생각하시는 뛰어넘었기 때문에 네. 1차 경선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 뛰어넘었기 때문에 1위가 됐고 말씀드린 대로 그런 추세가 더 강화되고 있고 또 국민의힘 당원들도 이준석 돌풍에 더 호응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저는 개인적으로 변수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 추경 얘기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홍남기 부총리가 2차 추경 편성을 공식화하면서 지원 대상을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중심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현재 여당에서 나오고 있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논의에는 선을 그었다. 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당정 간에 좀 의견이 충돌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뭐 지금 상황에서는 당정 간의 의견이 충돌할 가능성이 100%죠. 예. 아시겠지만은 당은 민심을 먹고 사는 그런 집단이기 때문에 최대한 민심의 의견을 반영을 해야 되고 또 정부 같은 경우는 곡간지기 역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곡간을 단단하게 챙겨야 되는 이제 그런 입장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충돌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이제 충돌 분야는 두 군데 아니겠습니까? 지급 대상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 예. 또 그리고 지급 규모를 어느 정도 할 것인가라는 부분인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최소한 30조 이상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지금 홍남기 부총리 같은 경우는 1, 4분기 세수가 한 19조 정도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이제 다 확인이 되고 있는데 그 정도 내에서만 하자라는 입장인데 여기서 이제 당장 입장 충돌이 있고 두 번째로는 지금 민주당에서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라는 이런 부분. 네. 그렇지만 이제 홍남기 부총리를 중심으로 한 정부에서는 보편적인 지급보다는 선별 지급, 특히 이제 피해자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서 선별 지원하자라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충돌이 불가피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네, 네. 이렇게 전국민 지원, 선별 지원 그런 논란도 있고 또 야권에서 봤을 때는 또 이게 선거를 앞두고 어떤 인기를 위한 게 아니냐는 의견들도 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홍남기 부총리가 단순히 곡간지기로서의 역할을 한 것뿐만이 아니라 민심을 어느 정도 오히려 민주당보다 더 크게 수용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국회를 가보면 국민의힘의 최승재 의원이 소상공인을 대표해서 천막을 치고 손실보상법 처리가 필요하다. 농성을 벌인 지 벌써 2달이 지나고 병원에 실려가기까지 한 모습입니다. 정의당의 류호정 의원도 도저히 염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손실보상법 처리를 촉구하고 4월, 5월부터 이 국회에서 실질적인 손실보상법 처리를 위한 노력에 나섰던 게 벌써 꽤 오랜 시간이 지났죠. 그렇다면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집권당이 해야 될 일은 꽤 오랜 기간 동안 정부의 방역 지침으로 인해서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감내할 수밖에 없었던 소상공인들에게 어떻게 손실보상법 처리를 통해서 그 지원들을 강화시킬 것인지 현실적인 해법을 내놔야 되는데 예. 일반적인 모든 국민들에게 보편적인 재난지원금을 주겠다는 건 앞으로 있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전형적인 정치 행보라고밖에 비춰질 수가 없을 겁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이 국민들의 민심을 뒤흔들 수 있다면 그래도 정치적인 행위로 볼 수 있겠지만 지난날 우리가 지켜봤던 것처럼 이런 재난지원금 지급이 국민의 마음들을 흔들 수는 없는 일이거든요. 지금도 여전히 코로나19 이후로 생계에 대해서 삶의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서 당과 정부, 청와대가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지 조금 더 면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정치권 현안들 다뤄봤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그리고 김병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